러시아는 인명 손실이 있었죠. 그러나 경제는 부흥해가지고 4%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인구 멸절 상태에 있죠. 거의 국가 붕괴 상태에 있고 아마 국가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러우전으로 패권을 사실 상실한 거예요. 트럼프가 개혁 성공 못하면 재기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인원 손실 누계가 왼쪽에 있는 것이 2차 대전 때 독일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우크라이나 군인데 이게 갈수록 비슷하게 돼가고 있다. 러우전을 통해서 앞으로 나토가 실패하게 될 것.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핵심 국가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피해는 대부분 경제적입니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인명 손실이 있었죠. 그러나 경제는 부흥해가지고 4%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인구 멸절 상태에 있죠. 우크라이나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가 과거에는 사람들이 러시아 국방부 데이터니까 좀 너무 편향된 데이터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밝혀지기로는 그것이 러시아 국방부가 과소평가한 데이터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라서는 거의 200만 명 정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50만 명 죽은 건 확실하고요. 부상 정도가 아니고요. 그 정도로 심각하고 거의 국가 붕괴 상태에 있고 전후 후유증이 전쟁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예상되고 있고 아마 지금 떠났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안 들어올 겁니다. 생산 기반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돌아올 수 없으니까 남자도 없고 돌아올 사람도 없고 하면 국가가 생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가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간 다른 문제니까 그다음 말씀드리고 독일은 우크라이나 외에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독일은 소위 말해서 녹색당이 세력을 떨치면서 메르켈 때부터도 오래전부터 원전을 없애버렸거든요. 그 원전을 없애가지고 대체 에너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 기반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노드스트림도 붕괴가 돼. 그 전에 스스로 이제 규제에 동참함으로써 독일이 러시아 가스와 석유를 안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일이 중화고금인데 에너지가 러시아 석유에 맞춰서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그걸 안 쓰니까 설비도 다 바꿔야 돼요. 기름도 중진료, 디젤이 많이 나오는 기름, 경진료 이런 게 다 다른데 그 설비 바꾸는 게 엄청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잘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뭔가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국은 본래부터 망해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제재 여파를 해가지고 그 금융 세력이 좀 약화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제 금융으로 먹고 사던 나라가 지금 경제 제재를 하면서 중국이나 중동이나 이렇게 싱가포르나 뭐 이런 거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돈을 중국한테 맡겨야 되거나 하는 이제 영국에 맡겨야 되거나 하는 나라들은 영국이나 벨기에나 이런 데서 제재를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 제재하는 역효과가 좀 있고 그건 지속될 거로 생각합니다. 저거는 신뢰 회복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고. 근데 영국이 그 전부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특히 이번에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대줬고 영란은행에서 우크라이나 채권도 많이 사고 있는데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게 다 디폴트니까 나중에 뭐 몇십 년 지나서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버린 상태고 그러니까 뭐 영국이 굉장히 어렵고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적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원전 등 에너지 독립이 상당히 자율도가 높거든요. 그래 좀 적고 폴란드는 국방비를 5%씩 투자하니까 저게 사실 경제가 굉장히 큰 무리가 되죠. 그래도 이제 EU 지원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 좀 버틸만 하죠. 폴란드를 통해서 이제 물류가 다 들어가고 우크라이나를 하고 하니까 이제 폴란드에 좀 잘해준 그런 게 있죠. 그래도 저게 후유증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러우전으로 패권을 사실 상실한 거예요. 가장 큰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버틴다고 국력으로 버티고 있지만은 트럼프가 개혁 성공 못하면은 재기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까지는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을 대체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좀 버틸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분명히 나쁜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 위험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이 예상되고 있죠. 중국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고 헤매고 있지만은 그래도 미국을 대체할 걸 생각하면 중국 외에는 별로 대안이 없거든요. 중국이 뭐 미국 수준의 나라는 아니지만은 보면 아직 뭐 성장해야 될 게 되게 많지만은 현재로는 상대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하고 관계도 좋아졌고 그래서 러시아, 중국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잖아요. 저러면 중국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북한은 엄청난 수혜자고요. 한국과 일본은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아마 경제적으로 피해자 1순위는 독일, 2순위는 일본, 3순위가 한국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전환을 시급하고 갑자기 뭐 180도 돌 수는 없지만 물 밑에서 다양한 대안을 고안해가지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여기서 뭔가 전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지 이걸 좀 고민해야 됩니다. 뭐 제가 방법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형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러시아에 보시면은 그 실업률을 굉장히 떨어졌죠. 그러니까 저게 전시 이제 가동하는 효과가 있고요. 경제 제재 효과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왜 경제 제재 효과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지는가 하면은 러시아는 이제 자원 국가였고 그리고 방산 위주의 국가였고 민간 산업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산업이 약했던 이유는 민간 회사들이 이제 서방 회사들하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약했고 주로 서방 회사들이 러시아에 들어와서 공장도 만들고 뭘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방하고 조금 이렇게 한 25년, 30년 이렇게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 형성돼 있는데 경제 제재를 하면 그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부 러시아가 자체로 생산하고 했어야 됩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산업 보호 효과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조금 일어나고 있죠. 특히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민항기 엔진을 만든다든지 민항기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잉이나 에어버스나 이런 큰 회사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만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 회사들도 전 세계 100몇십 개국에 다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스플라이 체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그걸 잘라가지고 자기가 혼자서 다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성공했고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그게 결국 그렇게 엄청 경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존선을 넘겼다는 측면에서 저게 앞으로 국내 산업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제재가 계속되면은 저게 경쟁력을 가질 정도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뒷받침되는 게 러시아가 자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상당한 제재를 버틸 수 있다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제재를 받으면은 자원이 없으니까 수단이 없을 건데 러시아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니까 전략 폭격기에 대해서 드론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량에 대해서 테러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보복 공격을 할 거라 그랬고요. 보복 공격이 어떤 범위인지 지금 러시아가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시작한 것이라는 말도 있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걸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은 러시아 공군이 2월 4일부터 9일까지 우크라이나의 군사 목표물에 굉장히 대규모의 공격을 했습니다. 서방 언론에서 민간인 피해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했죠. 그 중에서 최근에 했던 것 중에 루츠크시에 있는 벙커를 공격했어요. 그 안에 이제 벙커 안에 스톰 섀도우 미사일 56개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33개가 들어있었어요. 아시다시피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에 한 몇십억 하거든요. 200만 불 가까이 하기도 하는데 33개면 몇천만 불 아닙니까? 그리고 스톰 섀도우 미사일도 꽤 비싼데 그래서 저게 뭐 수억 달러어치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한 방으로 공개해가지고 제거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 생산 공장인 안톤 이제 우리 알다시피 AN으로 나가는 기종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이 가지고 있는 AN2부터 시작해서 AN으로 나가는 그 공장을 만드는 그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이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구소련 공장이죠. 그 안톤 공장의 항공기 공장이거든. 그거를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드론은 어떻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의 간의 수공업으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그 차고에서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하루에 뭐 두 사람이 가지고 뭐 하루에 뭐 많이 만들면 100개, 20개 뭐 이렇게 만드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달도 상당히 어렵고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론으로 전쟁하고 있는데 좀 상당히 어렵게 되고 특히 이제 호텔을 공격한 것들이 있는데 외국 고문이나 용병들이 머무는 것은 호텔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드론을 요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장에서 드론은 조금 위협이 되니까 요즘은 후방에 있는 드론 운영 기지를 찾아가 때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안테나 같은 게 나무보다 높은 데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드론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가 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크라이나 드론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방공망이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츄레이션 어택이라 포화 공격을 하는데 그냥 다양한 드론으로 날리면 우크라이나가 그걸 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걸 발사해가지고 방공망을 극복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물량전에서 굉장히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러시아가 생각하는 보복 공격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원 손실 아까 한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어제 날짜로 123만 명을 돌파했고 현재는 하루에 한 1,400명 선의 손실이 일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인원 부족이 매우 심각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 손실 누계가 왼쪽에 있는 것이 2차 대전 때 독일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우크라이나 군인데 이게 갈수록 비슷하게 돼가고 있다. 저는 계속 수요를 해가지고 나토에서 계속 지원을 해준다 해서 전쟁은 어느 정도 하겠지만은 전쟁 길어봐야 2026년 7년까지 갈 거고 제가 볼 땐 분석적인 면에서 6개월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거의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경우거든요. 보통 작전에서 할 수 없는 식으로 초인적으로 버티는데 저게 힘들다고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러시아가 소모전을 하기 때문인데 3+6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합니다. 이거는 모든 부대 그러니까 하급 부대나 상급 부대나 비슷합니다. 가장 분대를 내보낼 때 3명을 먼저 내보내요. 전방에 3명을 내보내니까 맞아봐야 3명이 죽는 거잖아요. 3명이 가가지고 앞에서 이제 정찰도 하고 필요한 거를 이제 자기가 고지를 확보하거나 이제 유리한 지점으로 딱 기동을 하고 난 다음에 뒤에 후방에서 6명이 오는 거예요. 앞에 뭐 3개 부대가 가면 6개 부대가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전장을 장악하는 전력을 들어가는 거죠. 적의 방어선을 타격하고 교란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소규모로 기계화 보병이나 공수부대나 뭐 전차부대나 정찰대나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제 후방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포병이나 통신이나 공병이나 수송, 의료, 기갑 이런 걸 해가지고 하면은 전방을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하죠.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3명이 지속 작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3명이 또 교대도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하는데 일단 중화기나 이런 걸 쭉 해서 일단 예비병력 들어가고 하니까 전방이 무너지면 즉시 투입하는데 이게 왜 효과적인가 하니까 전장이 굉장히 투명한 상태니까 왕창 들어가면 한꺼번에 많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조금씩 들어가면은 지금 3+6이면 3이 맥시멈 피해가 되고 그쪽에 위험하면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래 이게 사실은 배탈리언 대대 전술단의 어떤 중심 작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과거에 7, 80년대 OMG 전술이라 해가지고 작전 기동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규모로 가가지고 빈틈이 있으면 쭉 밀고 들어가는 이거에서 좀 진화한 형태다.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소모전을 계속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3의 부대를 전진시켜가지고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반응을 유도하고 나서 적의 위치가 파악된 거기에다가 6이 정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선은 계속 유지되면서 병력 손실이 발생해도 바로 후방에서 메꿀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3+6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6은 꽤 유명합니다. 한 2, 3년 정도부터 알려져 있는데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탄약과 포병 중심의 작전입니다. 이 화력 우세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화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전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하다 보면은 앞에 있는 산마저도 나거든요. 왜 그러니까 뒤에서 화력 지원을 안 해주면 앞에 산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금방 손실이 나죠. 그래서 현재 손실 교환비가 20대 1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요. 그 정도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 손실 교환비는 지난번에 5월 22일자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기본적으로 같은 그래프인데 쭉 보시면은 대략 그때 지표로 봐가지고 손실이 한 5배에서 10배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좀 심하게 나는 것 같다. 그리고 탄약 소모량이나 시체 교환비로 이렇게 쭉 했는데 최근에 밝혀진 것은 시체가 교환비가 2배 이상 됐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6월 2일 날 이스탄불에 회담을 하면서 회담 결과 중에 하나가 6,000구 이상의 우크라이나군 시체를 냉동해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제가 그 시체를 교환한 걸 전부 데이터를 확보해 보니까 6,500 몇십 명 정도 돼요. 그 멕시코 정도 되고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러시아군 시체는 한 500 몇 명 되고 11대 1 정도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6,000명이 더 있었으니까 20대 1, 21대 1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저거 데이터를 찍게 하면서 조금 이상했던 게 최근에 세계가 다 909명이었어요. 어떻게 909명이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알고 보니까 시체를 그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옮길 수 있는 분량만큼 준 그런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게 우연히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909명이 왜 같았나 이렇게 해서 의문이 지금 해소됐죠. 그래서 시체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피해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5 내지 10대 1로 봤는데 현재는 20대 1 정도 되고 그것도 누계고요. 누계고 지금 현재는 한 50대 1 정도 될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전방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 그렇게 날 수가 없거든요. 전방에서는 그 보병들끼리 거의 분대 전투 같은 걸 하기 때문에 20대 1 피해가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후방에서 화력으로 때리는 걸로 전방 오기 전에 굉장히 손실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스탄불 회담 결과에 지난주에 이제 밝혀진 겁니다. 포로 교환도 이제 본래 1대1이니까 1000명 대 1000명을 교환했었죠. 지난번 이스탄불 만났을 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포로가 러시아에서 한 7000명 가지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포로는 없었죠. 그런데 이거를 이 중에서 환자나 되게 이제 25살 밑으로 되게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냥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겠다. 본래 1대1인데 그냥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날짜를 통보 안 해줘가지고 못 돌려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시체 전달하려고 와가지고 지금 못 줘가지고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나서 지금 이틀째인가 사흘째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저걸 다 반영을 하면은 이때까지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우크라이나에 있는 손실은 과소평가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장의 상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참혹한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하는데 나토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러우전을 하면서 이게 서방이 실패했기 때문에 세계 질서가 변하게 되는데 이게 지역적 분쟁을 넘어선 중대한 국제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러우전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의 붕괴를 시도했는데 붕괴가 가능할 걸로 믿었죠. 그러니까 시도했겠죠, 당연히.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날 침공을 했죠. 우크라이나에 침공했는데 그 전에 매년 2월 10 며칠 날 미넨 안보 회의가 열립니다. 한 5회 정도 열리는가 그런데 미넨 안보 회의에서 발언하면서 사람들이 곧 러시아가 전쟁할 걸 알고 러시아가 이거 전쟁하면 자멸할 거라고 생각하고 흥분하고 지금도 유튜브 보면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푸틴 체제를 정복시키고 러시아를 해체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꿈이었다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해요. 침공한다는 가정에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런데 이제 경제 제재도 실패했죠. 경제 제재가 거의 3만 건에 가까운 제재를 했거든요. 그걸로 러시아를 굴복시킬 걸로 예상했는데 그것도 이제 잘못됐고 가장 큰 건 군사적 오산이죠. 특히 러시아가 확 쳐들어올 걸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14만 명에 19만 명 사이에 아주 제한된 병력으로 참전해가지고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정보가 의도가 없었고 침략해가지고 이제 협상으로 끝낼라 했는데 다시 전쟁을 하게 되면서 소모전을 택하고 러시아가 다시 전시 경제로 보면 동원 체제 내용을 다 바꾸고 러시아도 몇 번 시행착오를 거쳤죠. 그렇지만은 지금 3년이 지나서 보면은 러시아군은 지금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가 돼 있고요. 동원 체제도 잘 돌아가고 있고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우수하고 이런 군대가 돼가지고 서방이 굉장히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경제적으로도 망하고 군사적으로 망한 상태죠. 그래가지고 나토 실패가 어째 보면 러우전을 통해서 앞으로 나토가 실패하게 될 것. 사실상 실패했고 해체냐 뭐 조직 변화냐 이런 건 남아 있는데 나토가 실패할 게 분명한 게 이번에 이제 다극 체제가 확실히 부상이 돼버렸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모든 걸 유도하고 있었는데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하고 군비 경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제가 저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뭐 전혀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점차 저게 사실로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종이 호랑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서방의 무기 체계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값만 비싸고 가성비가 떨어지고 과대평가가 드러나고 계속 엄청나게 지금 각국에 있는 무기들 들어오면은 이스칸데르 이런 걸 다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예에서 봤듯이 뭐 수십 발, 수백 발의 고가의 미사일을 왔는데 한 방에 없어지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제 굉장히 나토는 힘들어지죠. 나토가 약화되는 것은 미국이 더 이상 단일 패권국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그게 확산이 됩니다. 나토는 말은 나토지만 미국이 만드는 어째 보면은 자기가 만드는 기관 비슷한 거거든요. 거기서 미국이 약해지니까 이제 힘들어지고 미국이 또 금전적으로도 그걸 유지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각국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경제적으로 손을 떼게 되면은 정치적인 권한도 약화되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나토에서 굉장히 약화될 거고 나토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문제가 이제 미국이 없어지면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당장은 이제 분담금 늘리는 걸로 하고 있지만은 힘들어지고요. 특히 이제 나토 명성이 굉장히 손상이 입었는데 러시아 군사 승리가 명확해질수록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야, 나토만 가입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안 되니까 명성이 약화되고 서방 국가 내에서도 나토 가입해봐야 뭐 하겠느냐. 그리고 유럽 경제에 막대한 피해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이게 명성이 손상되면 이제 국력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지도자들이 마지막으로 전쟁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그겁니다. 서방의 헤게모니가 이 전쟁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이고 뭐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경력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전쟁이 지고 나면 서방은 몰락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은 지난 2월 달에 그 혹시 민원 안보 회의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아마 벤스 부통령이 와가지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강의를 했죠. 훈계를 하고 났는데 그게 엄청나게 노예한 나토의 높은 분들이 꾹 참고 있다가 회의 맨 마지막에 민해 남부의 주최자가 규칙 기반 질서의 끝이라고 말하면서 막 울고 그랬죠.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거의 신앙 수준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은 서방의 주도하는 헤게모니가 위협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감정적으로 태치문터 원체 많아가지고 이익을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뭐 우리는 나토와 관계가 없으니까 뭐 그렇지만 이제 나토를 통해서 지난 80년, 뭐 80년까지는 안 되지만 70몇 년간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어째 보면 세계를 저거하고 특히 이제 나토가 공격하는 전쟁에 많이 가입했거든요. 뭐 코소보도 그렇고 중동에 있는 여러 가지 리비아나 물론 아프간, 이라크전도 다 나토가 가입했는데 나토가 이때까지 방어 전쟁 한 번도 안 하고 공격만 했습니다. 70년 동안. 이제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은 모르는데 지도력이 약해지면 그 비판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미국이 손을 떼면서 그런 현상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우 전쟁 후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면서 유럽은 사실상 방치되는 시나리오는 현실성 있을까요? 예, 현실성이 있습니다. 유럽 상황을 먼저 보시면은 미국은 손을 떼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유럽하고 뭐 관계를 끊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겠다고 자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지금 빠지는 걸 계속 막지만은 그래도 빠져도 된다는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장비 지원은 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보 지원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할 거냐가 조금 문제인데 저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이번에 전략 폭격기 공격 이런 거 할 때도 스타링크를 이용했느냐 말았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걸 러시아에서 그때 통신 트래픽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컬 네트워크를 썼는지 아니면은 그 미국 자산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미국 자산을 썼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거죠. 아마 그걸 쓴 걸 증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짐작에는 그렇고요. 어쨌든 나토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모든 무기가 미국에 종속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국이 막 개발한 것 같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미국 시스템을 쓰거나 미국하고 연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킬 스위치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무기도 되게 많이 있죠. 심지어는 F-35도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랬죠. 그거는 이제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만 돌고 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메르츠 총리가 백악관 방문해가지고 타우루스 미사일 지원을 좀 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굉장히 메리츠가 가가지고 우리말로 똥구멍 핥아준다는 말이 있죠. 그런 정도로 이제 아부도 하고 막 했는데 사실은 백악관 방문해가지고 면담 시간이 30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겉으로는 나이스하겠지만 속으로는 그냥 독일하고 관계를 또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트럼프 자기 할아버지가 독일 출신이니까 할아버지 출생 증명서 이런 거 가져와서 선물도 주고 별짓을 다 했는데요. 그게 힘들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자체 생산된 미사일이거나 뭐 이걸 타우루스 같은 걸 독일산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면허 생산 이런 거 하겠다 그러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부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고 독일산이라는 게 밝혀지면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공격하겠다. 독일을 때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게 선언을 했지만은 말만 크게 했지 실행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저거 했을 때 미국에서 오케이 안 해주면 러시아한테 두드려 맞는 거 자기 혼자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유럽과 관계는 미국과 유럽 관계는 굉장히 냉랭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트럼프 취임하고 굉장히 관계가 저거 됐고 특히 관세할 때 보면 EU한테 막 50%씩 때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EU가 미국의 공격 대상이에요. 어째 보면은 EU하고 미국은 생산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약간 다르죠. 중국은 여러 가지를 하지만 고급 기술 이런 거 좀 못하는데 그래도 EU 쪽에 독일이나 프랑스 쪽에 이런 게 있으니까 그쪽을 때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미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유럽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젤렌스키는 지금 사실 런던이나 파리나 이런 데로 명령을 받는 좀 상당히 교활한 좀 미국하고가 아니고 처음부터 영국의 움직임에 따라 갔었는데 그 바이든 정권 때는 서방이 같이 한통 속이니까 그런 줄 몰랐는데 이제 트럼프가 거리를 좀 두니까 이제 젤렌스키가 금방 드러나게 됐죠. 이게 누구 편인지. 그래서 지난 2월 말에 있었던 백악관 그것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굉장히 경시하거든요. 무시하고 욕도 많이 하고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굉장히 교활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를 못하고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이제 사실은 우크라이나 보고 2022년 4월 달에 전쟁 계속해라 협상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도 지금 공개적으로 우리가 러시아하고 대리전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뭐 우크라이나 민주화 이런 것들은 3년 전에 하던 이야기는 다 없어지고 지금 우리가 대리전하고 이제 이야기해요.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등대 해석권 뭐 이랬었잖아요. 그리고 뭐 엄청난 뭐 민주 두산거 했지만은 그게 이제 다 독재하고 부패하고 이런 게 다 밝혀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어서 거짓말하면은 이제 젤렌스키랑 같은 편이 되니까 이제 손절을 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현재 전쟁은 유럽과 러시아의 대리전으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전에 서방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빠지는 걸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상황에서도 미국, 유럽 좀 버리고 있죠. 그리고 영국은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그 전략방위 검토 보고서 2025라고 해서 스트래티직 디펜스 리뷰 뭐라는 걸 해가지고 우리 같은 국방 백서 비슷한 거 발표했는데 스타머가 세 가지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이 나토의 힘을 실어주는 거다. 세 번째는 우리가 혁신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전쟁 수준으로 혁신을 가속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고 그 문서를 보면은 그냥 군비 강화해서 전투 준비 태세 높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그런 것 뭐 화려하게 하는데 내용은 별거 없고요. 그리고 제가 평가할 때는 제가 10년 걸려도 안 됩니다. 군대가 돈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선 군을 강화하려면 군에 가겠다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 군에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군인들 월급도 높은 수준도 아니고 하니까 군대에 안 가는 거죠. 옛날에는 영국군에 뭐 특히 해군 같은 데 가는 거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특공대 이런 쪽은 엄청 높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영국군이 한 50%도 못 채우는 것 같아요. 자기 편성 인원에. 특히 육군은 되게 어렵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MIC가 이제 군산 복합체입니다.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인데 이게 지금 전투 준비 태세는 위협에 대해서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위협이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영국하고 무슨 상관이냐 다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군산 복합제에서 돈 세탁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네들 잔치하는 걸로 본다. 이런 시각이 영국 내에서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게 철저히 실패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국은 경제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스타머 총리가 자국의 민생 문제는 보지 않고 계속 외교가에만 돌아다니고 있어요. 다른 나라 다니면서 전쟁해야 된다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영국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영국에 있는 금융 카르텔의 이익을 대변하는 걸로. 이게 실패가 뻔하죠. 나라로서는 체력부터 길러야 되죠. 그래서 지금 임금 같은 거 조정하고 예를 들어서 빚 같은 거 갚고 뭐 이렇게 구조조정도 하고 제조업 같은 것도 좀 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로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걸 안 하고 계속 지금 잔머리 굴리고 있거든요. 저게 어렵죠. 그래서 유럽은 제가 영국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프랑스는 조금 낫고요. 프랑스도 심각한데 프랑스는 조금 낫고 독일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미국이 손절해버리고 관계도 좀 끊고 이렇게 갈 걸로 예상됩니다. 러우 전쟁 종전을 단언한 트럼프가 푸틴에게 쩔쩔매는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지금 군사력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뭐 아무리 부인해도 알 겁니다. 가장 최근에 6월 5일 날 그 트루스 소셜에 올렸죠. 저게 빨간 줄을 써놓은 것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분고분하게 이야기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푸틴이 크레이지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외무장관 라브로프가 이제 루비오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략 폭격 사건하고 테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게 문책성 통화였을 걸로 예상합니다. 트럼프가 알고 있었냐? 네가 알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가 관여했는지 우크라이나만 했는지 이걸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루비오가 모른다고 했을 거예요. 뭐 트럼프도 모르고 우리 모르는 일이다 했을 겁니다. 일단은. 그런데
라브로프가 이야기할 때 그냥 전화했겠어요. CIA 관여 증거를 뭔가 제시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부 수습을 하기 위해서 그 라브로프 전화한 것은 6월 1일이었거든요. 6월 2일 날 이스탄불에 회담이 있는데 회담하기 전에 이제 그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즉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미국 날짜로 6월 4일 날 한 거죠. 그래서 라브로프가 전화의 시간이 새벽 3시인가에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루비한테 전화한 거예요. 잘못 바람에 사실 뭐 어째 보면은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긴급하게 이제 전화를 한 거고 그때 이제 분명히 그 근거를 제시했을 거라 추정을 하는데 그걸 있다가 거의 나흘 만에 3일 후에 트럼프가 푸틴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렇단 말은 그 사이에 CIA나 이런 애들 다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겠죠. 네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런 조사를 했을 거라 보고요. 거기에서 뭔가 책 잡힌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렇게 이야기할 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끝에 가서 갑자기 주제를 바꿔가 엉뚱한 이란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 그냥 시나리오를 엮어가지고 러시아 푸틴하고 뭐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니까 섞었을 것 같아요. 약간 면피성 발언이거든요.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안 합니다. 안 한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농축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상황은 러시아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 보고 푸틴 보고 이런 이야기 했을 때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하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헛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만 봐도 트럼프는 지금 아무 카드도 없기 때문에 거의 러시아의 처분만 바라는 상황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중재자로서 뭔가 역할을 못 해주고 상황을 계속 어렵게 하는데 젤렌스키가 그렇게 하는데 끼어 있는데 네가 CIA가 했냐 이렇게 만약에 행계까지 연결이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자세를 좀 태세를 전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조금 계속 말씀드리면은 그 전에도 그 며칠 크레이지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며칠 전에도 드론으로 푸틴의 헬기를 공격을 했었어요. 그때도 그 표적 정보를 알려면 CIA 개입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트럼프가 마이크 들어댔을 때 몰랐던 것 같은 반응을 했는데 그 말은 트럼프가 CIA를 통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영국의 알리스타 쿠룩 같은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러시아 비행장 공격에 대해서 알았거나 몰랐을 경우 모두 심각한 문제라 지적했는데 만약에 알았다면은 트럼프가 알고 그런 일을 했다면은 확전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그런 일을 했다니까 그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거고 푸틴 입장에서는 만약에 몰랐다면은 자신의 정부도 통제하지 못해서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이걸 벗어나려면 CIA가 안 했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건 좀 거의 불가능하다고 거의 모든 정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초강대국의 지도자로서의 권력이나 위신이나 존경 이걸 다 잃은 걸로 봐야 됩니다. 저 사건 하나로.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 린지 그레임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한테 제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뭐 80표를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뭐 반드시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트럼프가 상황을 통제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여러 가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하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처음 출범 때처럼 단단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보면 트럼프가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 빠진 게 아닌가. 거의 지금 통제력을 잃은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트럼프가 흔들릴 때 최대한 상황을 활용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결정적인 타격을 지금 가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러시아가 전쟁 이후 가장 먼저 노릴 다음 목표는 어디일까요? 이게 사실 질문 자체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그런 질문 하시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의 확장주의 정책이라는 것이 지난 3년간 계속 그 내러티브였거든요. 근데 그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은 다 돈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자원이나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기분 나빠서 전쟁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 유럽 가가지고 뭐 약탈할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러시아 입장에 천원 자원이 75조 달러지 않습니까? 75조 달러는 유럽과 미국 모든 공적 부채를 다 갖고도 남거든요. 그걸 90년대 엘친 시절에는 서방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먹었어요. 해먹었는데 푸틴 집권 후에 그걸 다 통제해가지고 현재 이제 러시아가 부유한 이유가 돼 있는데 계속 러시아에 공세를 하는 것은 영국이 선두에 나서서 하거든요. 영국은 이제 전 세계 뭐 25%가 영국 통제에 있었던 그런 해가 지지 않은 나라였던 적이 있죠. 과거 영광을 바라는 것은 영국이지. 소련 시절에 무슨 소련이 그 러시아가 무슨 영광이 있었다고 뭐 그거 통제는 하긴 했지만 그러다 결국은 자기 모순에 빠져가지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이 유지할 수 없다는 걸 러시아가 잘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도 쳐들어가 가지고 지금 돈바스 지역은 자원도 있고
전체 우크라이나 그 소득의 한 80%가 거기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점령 안 돼서 그런 거는 하지만 저쪽에 농토 이런 데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 못 사는 사람들 다 먹이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죠. 우리가 남북 통일 이야기할 때도 우리 통일되면은 북한 먹이 살려야 되는 거 우리 세금 내가 하는 게 그게 싫어서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 통일 자체가 싫은 게 아니고 뭐 그 정도로 그런 건데 그럼 유럽이 가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먹고 나서 또 간다 이게 소설이고요. 영국은 지금 경제 붕괴가 돼가지고 금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금융이라는 게 런던의 그 금융타운 거기 소수에만 해당되지 대다수는 가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가 영국 보시면은 엄청 강압적입니다. 뭔가 표정만 잘못 져도 잡아가요. 결국은 유럽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국민들 돈을 뺏는 방법밖에 없어서 CBDC로 돌파하려 하고 있어요. CBDC 하면은 이제 채권 발행 안 하고 뺏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니까 사실 유럽은 또 전쟁을 또 해야 될 줄 몰라요. 저항하는 사람들 군대 보내버리면 저항을 안 할까? 어쨌든 이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유럽에 지금 러시아가 가가지고 확장해가지고 나무 접수해가지고 빚더미에 앉은 나라 접수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원이 있으면은 그걸 우리가 이걸 M&A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 러시아 확장주의라는 것이 아무 근거도 없고 낭설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듣다 보면은 그런가 하고 듣는 그런 거고요. 그렇습니다. 러우 전쟁 이전 크림반도 전쟁의 상황은 어땠었나요? 크림 전쟁 할 때는 명분은 오스만 세력이 좀 약해지니까 러시아가 남아 정책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터키하고 이제 러시아는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력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유럽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스만 세력이 약화돼가 러시아가 남아 정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국은 전 세계 제국을 건설한 슈퍼파워였거든요. 지금 미국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전 세계 25%를 지배했었고 인도는 몇백 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고 전 세계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도 200~300년 하고 뭐 그랬었죠.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남하는 영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남하를 우려한 영국이 오스만 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몇 나라 있었어요. 뭐 프랑스하고 그때 몇 가지 지금 없어진 뭐 왕국인데 연합해서 이제 전쟁을 했죠. 촉발은 뭐 예루살렘에 있는 성지 관리권에 대해서 그때 예루살렘을 오스만이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거를 정교한테 줘야 될 거 가톨릭한테 주는 바람에 싸움이 생겼는데 그건 핑계일 뿐이고 사실은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는 거죠. 러시아를 견제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덩치가 굉장히 크고 영국은 작은 나라니까 러시아 같은 나라가 그 식민지 같은 것도 다 장악할 수 있고 이러니까 항상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러시아가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열세가 패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교적으로는 오스트리아가 갑자기 중립으로 돌아서가지고 이제 러시아 혼자서 이제 다른 나라하고 싸워야 됐죠. 그리고 러시아는 물류 같은 게 좀 약해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처음엔 좀 했는데 나중에 못했죠. 그래서 세바스톨 뭐 오랫동안 지켰다가 거의 다 망했고 전쟁보다 병으로 많이 죽었었는데 그때 나이팅게일도 나오고 그랬던 전쟁이죠. 전쟁 결과 이제 1856년에 파리 조약을 맺어가지고 맺은 상이 뭔가 러시아가 흑해 함대를 안 두겠다. 흑해를 중립화하겠고 다뉴브강 하구의 통제권을 박탈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형식상으로 오스만 영토를 보존해 주세요.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오스만 걸 해준다 이런 식으로 했죠. 사실은 러시아 남하를 억제하는 그런 거였죠. 오스만은 결국 1차 대전 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영국이 통제를 하고 있었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1870년대 프랑스하고 프로세안하고 전쟁해가지고 굉장히 혼란 중에 15년 후죠. 15년 후에 러시아가 흑해 조항 폐기를 선언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런던 조약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면서 러시아 요구를 들어주겠다 해가지고 다시 흑해에서 군사 활동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러시아는 그레이트 게임 중이었어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엄청나게 강대국이 되는 바람에 그게 우리한테 안 드러난 거지.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개입하지 않고 말로 닥터린처럼 분리하겠다. 불간섭주의였거든요. 자기만 잘 살겠다 이런 주의였을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차 대전 직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와 영국은 계속 그레이트 게임 중이었고요. 지금도 미국이 약간 약해지려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계속 나가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쪽에 나가 있고 영국 입장에서는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자원이 없고 제조업도 없으니까 나라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금융해서 이자 받아가 살아가는 건데 그걸 빌려주고 하려면은 이제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담보가 되게 많아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계속 자원을 하는 거고 이 모든 것이 영국이 주도하고 그 밑에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유럽의 모든 그 권력자들이 다 블랙락이나 이런 은행권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은행 그 금융 이해관계가 되게 관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국이 전혀 제조업도 없는 나라가 우크라이나한테 뭐 개발한다고 광물 개발 협정도 맺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담보가 급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만큼 지금 영국이 금융에서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로마이단 사태로 러시아와 갈등이 심해졌다던데 어떤 사태인가요? 예, 유로마이단 저것은 사실은 발단 등은 좀 복잡한데 뭐 어쨌든 이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로 돌아가는 건데 사실은 나토 정상 확대 회담 때부터 푸틴이 2008년도부터 공식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나토 가입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편입에 대해서. 근데 그걸 계속 밀어붙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쭉 나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2014년도 키예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유로마이단이 일어났는데 유로마이단은 이제 그 사실은 EU 가입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었어요. EU 가입을 그때 우크라이나가 재정이 엄청나게 문제가 돼가지고 EU를 가입할 것이냐 러시아한테 지원을 받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EU를 가입하려면 IMF한테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가입하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IMF에서 이제 상당히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어요. IMF는 이제 거리 대금업자니까 빨리 위기가 생긴 데 가가지고 알짜배기 재산을 싼값에 가져가는 그게 이제 이 사람 하는 방식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알짜배기 재산 다 넘어갔었죠 그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때 야누코비치 당시 대통령이 그걸 못하겠다 해가지고 러시아한테 좀 고개를 돌렸어요. 근데 핵심적으로 문제는 뭔가니까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게 되면 EU는 프리트레이드 존이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에 교역이 많았는데 그러면 관세를 안 거치고 EU 물건들이 우크라이나 장벽을 통해서 러시아로 돌아오니까 러시아한테는 이제 보호 장벽이 없어지는 거니까 EU 가입하더라도 러시아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개념을 정하자 이게 생각이었죠. 그건 당연하죠. 자기 무역 장벽이 흩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몰아붙이는 거니까 러시아가 EU 가입을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해가지고 선동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네오나치들을 동원해가 한 거죠. 그 주범이 누군가 하니까 빅토리아 눌랜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가장 나쁜 사람 1번이 빅토리아 눌랜드고요. 그 밑에 2번이나 혹은 1번하고 비슷한 사람이 조지 소로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흔들려 그러는데 이 네오나치들 어디 출신인가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폴란드 쪽에 살았던 우크라이나계예요. 과거에 우크라이나 나라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에 각국에서 민족주의가 발흥하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폴란드 사는 사람들이 민족주의 이렇게 독립 이런 걸 해가지고 국가도 세우고 막 몇 번 시도를 합니다. 하다가 그게 이제 바뀌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때 뭐 스테판 반데라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사실 나치하고 같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세력들을 결국은 그냥 온건하게는 해가 힘이 안 되니까 우리가 뭐 지하디스트 키우듯이 극렬 분자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게 CIA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했죠. 이걸 할 때 조지 소로스도 돈이 들어갔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USAID 이런 데서 돈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안에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양성하고 돈도 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했어요. 요거를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핵심적으로 드미트로 야로시 2014년도 키예프에는 유로마이단의 행동대장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네오나치랑 요즘 무슨 나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문제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네오나치고 지금도 네오나치고 젤렌스키가 실권자인지 젤렌스키 비서실장인 안드리 에르막이 실권자인지 아직도 논란이 있을 정도로 젤렌스키는 꼭두각기사시란 말이 되게 많았어요. 네오나치 이야기는 우크라이나 나치 이야기는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금 헤드라인만 제가 몇 개 쫓아온 겁니다. 오랫동안 문제 있었어요. 보시면은 뭐 우크라이나가 나치 젊은이하고 협조를 했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오나치에 대해서 저게 옛날 일기 트럼프 때거든요. 밑에 보면 미국이 네오나치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금지 법률이 있었는데 그거를 들었다든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를 무시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주류 언론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정도로 네오나치는 실제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쟁하면서 이제 서방한테 불리하니까 입 닫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오나치는 러시아하고 상당히 적이었는데 어쨌든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구도가 돌아가면서 스테판 반데라를 이용해가지고 소련을 좀 분리하는 공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베를린에서 KGB한테 암살이 됩니다. 스테판 반데라가. 그래 했는데 사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나치 처벌을 하는 누렌버그
법정 이런 것에 했던 흉내만 냈어요. 나치는 대부분 다 미국에서 데려갔죠. 카나다도 많이 가 있고 그렇게 돼 있고 조지 소로스 오픈 소사이티 펀드는 동기금 붕괴 훨씬 전부터 침투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있었던 이제 오렌지 혁명, 그다음에 그 말고 또 다른 나라의 장미 혁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NGO 형태로 침투해가지고 인풋수를 키워가 했고요. 그게 일론 머스크가 다지하면서 USAID를 까면서 그게 더 많이 드러나게 됐죠. 미국의 자본가들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올리가를 통해서 이제 장악을 시작한 거죠. 러시아에 자금 없으니까 돈 좀 대주고 장악하게 한 다음에 그걸 유지하게 정치권에서 뇌물 쓰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갔는데 우크라이나는 견디지 못하고 이제 올리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 30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 독립하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다 재벌 출신이거나 재벌의 영향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러시아는 옐친 시대를 엄청났는데 그 푸틴이 올라가가지고 다 그걸 통제해가지고 10년 동안 고생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국력이 상승 중에 있죠. 그래서 반드시 푸틴을 제거해야지. 저기 지금 자금을 댄 블랙락이나 이런 데서는 푸틴 때문에 이제 손해 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를 갈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론으로 잘못 알려진 우크라이나의 진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전쟁 자체가 푸틴이 쳐들어온 걸로 했는데 쳐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젤렌스키의 실책이고요. 피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시면 당선되자마자 바로 드미트로 야로시가 나와가지고 젤렌스키가 70% 얻어서 당선됐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신문 기자를 해견을 하면서 저렇게 합니다. 신임 대통령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를 배신하면 자리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을 것이다.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는데 누가 나와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죽일 것이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2021년 3월 24일 날 바이든이 1월 20일 날 취임했기 때문에 2달 만에 크림과 돈바스 수복 결정을 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니까 그 가서 전쟁할 준비를 해라는 걸 젤렌스키가 서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은 보리스 존슨 말을 듣고 특히 이스탄불 협상을 취소한 것이고요. 그렇게 젤렌스키가 여러 번 결정적인 순간에 전쟁을 택한 겁니다. 아까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드미트로 야로시가 빨간 사격관에 폈는데 굉장히 젤렌스키보다 영향이 큰 사람이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르우전의 법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특수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로 들어갔느냐 하면은 결국은 돈바스 전쟁을 하면서 2014년부터 2022년 사이에 8년간에 한 14,000명 정도의 민간인이 죽었어요. 그거를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포격을 해가지고 그게 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 감시하게 했던 OSC에서 그 데이터가 다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보호 책임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Responsibility to Protect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05년도에 세계 정상들이 만드는 그겁니다. 거기에서는 대량 학살이나 전쟁 범죄나 반인도적 범죄, 인종청소 4가지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우크라이나는 다민족 국가거든요. 다민족 국가에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이렇게 하면은 그 나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10,000명 이상을 살해했죠. 두 번째는 더 넓은 국제사회가 그 나라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 민스크 1, 2 협정을 맺은 게 그거예요. 프랑스하고 독일의 보증서가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것도 실패하면은 유엔이 개입해야 된다. 유엔처럼 국제사회가 유엔 헌장에 따라 개입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푸틴이 이 RP2 요건에 의해서 개입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빨리 지나가겠지만은 두 번째 보면은 젤렌스키가 서명했던 저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빨간 것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바스 지역에 포격을 강화하는 게 2021년 3월 24일 서명을 하고 그해 12월까지 계속 포격을 강화해요. 수복해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이제 포격을 강화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일어나는데 16일 날부터 포격을 2차 강화를 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포격 숫자가 막 40배씩 늘어납니다. 굉장히 급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도발을 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 보호 책임 요건을 발동해가지고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돈바스 공화국 루간스크 공화국하고 상호 지원 조약을 서명하고 그걸 그 다음 날 비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비준에 의해서 그 다음 날 두 공화국에 지원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인종청소 사태에 개입한 겁니다. 이거는 똑같이 그 전에 코소보에서 세르비아계 인종청소 때문에 개입한 거 코소보 전쟁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논리로 들어간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면은 말이 안 되니까 이제 보도를 안 한 거죠.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러우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우크라이나는 없어질 걸로 봅니다. 우크라이나 내부는 이렇습니다. 지금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군 지도부는 사실상 전쟁에 패배했고 러시아군이 언제든지 영토를 점령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의 탈영병 증가나 진집 저항 영상이 뭐 텔레그램 이런 데 보시면 뭐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옛날에는 잡혀가는 것을 그냥 도망가고 그러는데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 징집하는 사람들을 이제 막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저 영상에 보여주기 부적절해서가 여기 영상에 안 올렸는데 후퇴하는 우크라이나 병사를 총을 쏘아 죽입니다. 그 영상이 많이 있어요. 그 총을 쏘는 사람들은 서방에서 온 용병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사실은 나토 군이 우크라이나 군복을 입고 와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병사 달을 한번 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되게 많고 굉장히 많은 포로들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포로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크라이나 병사들도 싸우고 싶어 싸우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회가 혼란과 불만이 고조돼가지고 전쟁이 지금 교착 상태인데 젤렌스키 지도부가 협상을 거부하는 데서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 빨치산도 되게 많고요. 러시아는 새로운 협상 테이블에서 이제 계속 납불 조건을 제시할 걸 시사하지만은 지금 어떤 양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거의 대안이 없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거의 히틀러처럼 뭐 자살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시체 거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월 2일 날 협정을 맺어가지고 6월 2일 날 이제 그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만났을 때 서로 간에 협상 조건은 제시하고 그게 뭐 문제가 됐어요. 협상 조건 중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준 거하고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준 거하고 문구가 좀 달라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했는데 젤렌스키가 거짓말한 거죠. 그렇기도 한데 가장 큰 것은 그 위에 기사가 2개가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약속된 장소에 나가지고 자기 전사자 유해를 인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외국부 대변인이 또 이제 이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 인정 학살 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접수를 안 하는가 하니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체를 접수하면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손실에 대한 거짓말이 탄로나거든요.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전사자가 4, 5만 명이라 그랬고 러시아는 뭐 80만 명인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로부터 받은 시체만 12,000명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4, 5만 명이라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재 적십자사에 요청한 우크라이나 실종자 수가 52만 명입니다. 적십자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 그 조사 안 해보니까 모르죠. 일단 그게 이유고요. 2번째는 시체를 접수하면 그동안에 시체가 없으면 실종 상태인데 시체를 접수하면 사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까? 유가족한테 36만 불에 7만 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천 구를 접수하면 20억 불이 넘어 남아가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디폴트 상태거든요. 돈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저게 접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을 만들든지 변경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실종돼 있을 때하고 사망으로 처리됐을 때 국민들 반응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일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냉동된 시체입니다. 영하 18도에서 24도까지 냉동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 국경에 가져왔어요. 이게 1212고요. 뒤에 나머지는 기차로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접수를 안 하니까 이렇게 지금 며칠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접수해가라고. 근데 뭐 안 하죠. 그래가지고 이 영상은 아마 서방 언론에서 못 볼 겁니다. 이게 뭐 독립 언론 들어와서 하는데 서방 언론에서 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의 지금까지로 보면 저런 걸 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난처하고 이상한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더러운 전쟁을 개시했다는 건데 왼쪽에 있는 게 워싱턴 포스트에 있는 기사입니다. 한 3일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데이빗 이그나시우스라는 사람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사람이 CIA의 대변인 같은 겁니다. 저 사람 이름으로 기사가 나오면 다 CIA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우스피스라 그러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대담한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트럼프가 중재자에서 물러나고 그래서 이제 드론 전쟁이 확대될 거라고 그러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군 기지에 대해서 드론 공격을 한 게 러시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는 지옥과 같은 상황인데 아마 전선에서 해결 못하니까 전선 넘어서 표적을 살해하고 사보타지를 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뭐 중국 같은데 뭐 하겠다는 거 중국이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북한 같은 데 하겠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드론 전쟁으로 비밀 작전을 확산할 거다. 그런데 저기서 거론한 우크라이나에 이제 2개의 정보기관에 있어 SBI하고 SBU하고 GUR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 해외에서 작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작전을 하려면 엄청난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걸 하려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능한 데는 거의 CIA, 모사드 이것밖에 없고요. 뭐 잘하면은 러시아하고 중국도 하겠죠. 근데 뭐 러시아와 중국이 저런 작전 하는 건 잘 못 봤고 하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그 푸틴은 결국은 대테러 전쟁으로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저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쟤네들이 와가지고 북한한테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북한으로 들어가는 배나 이런 걸 해서 이게 동해안이나 이런 데 와서 뭘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뭐 피해를 보거나 말려 들어갈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저런 상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자체는 자체적으로 생존 불가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1991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국가 경험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세기에 이제 민족주의 발흥에 힘입어 독립을 추진했던 세력이 이제 주로 갈라치아 지방, 폴란드입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땅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과거에는 오랫동안 폴란드 땅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세력이 발행했죠. 서부 우크라이나, 폴란드 하고 가까운 그 지방이고요.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그 빅토리아 놀랜드 그쪽 사람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지난번에 했던 미국 국무장관 앤소니 블링컨도 자기 할아버지 그쪽 사람이고 메릭 갈랜드란 법무장관도 그쪽 사람이고 그 바이든 때는 그쪽 자기 할아버지 그쪽 사람인 사람 3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맞춰서 이미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이든은 우리가 봐도 치매 노인이었고 그때 조정을 당했는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러시아 제국 때 이제 포그롬으로 유대인 학살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홀로코스트 나기 훨씬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오고 뭐 다른 나라로 오고 빅토리아 놀랜드 할아버지도 그때 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자기가 피해자라 생각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생긴 게 아니고 그때 유대인들 학살하는 것은 유럽에 자주 있었거든요. 뭐 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대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쪽 사람들 아슈케나지 유대인, 저 사람은 유럽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인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어쨌든 뭐 그거는 복잡하니까 우리가 다룰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소련이 건국하면서 1917년 혁명을 하고 몇 년 있다가 이제 적백 내전을 거친 다음에 22년인가 21년인가 소련이 건국되죠. 건국하면서 레닌이 그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해주는가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라 그랬어요. 소련과 관계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이제 국가가 형성되면서 체도도 약하고 하니까 같이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소셜리스트 리퍼블릭을 하나 만들어요. 그런 걸 그 세 개를 만들어 그걸 합쳐가지고 유나이티드 소비에트 소셜리스트 리퍼블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는 독립은 했지만은 소련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소련이 갈라지면서 우크라이나 독립을 한 거는 맞는데 어째 보면 거저 독립을 얻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뭐 소련의 집단 농장 정책 이런 게 폐해가 생겨가지고 굶어 죽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 그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옥토였는데 그 농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 정책에 반대하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피해가 생겨요. 그런 걸 다 소련 정부로 돌리고 러시아 탓으로 돌리는데 러시아 정책 탓으로 전역에서 다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인종 간의 감정 이것은 누가 부추기기 마련인데 객관적으로 보기 좀 힘들죠. 독립 이후에는 조지 소로스가 부추겼다고 보면 되고요. 그 전부터 조지 소로스가 들어갔습니다. 저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냉전 시대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조지 소로스가 지금 무슨 자기가 오픈 소사이티 펀드 이런 것을 자선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저 사람들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러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주변에 분쟁을 일으킨 거예요.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조지 소로스가 뭐 제조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순전히 금융하는 데다 기본적으로 로스차일드나 이런 데라고 같은 네트워크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 30년간 우크라이나 정치를 보면은 다민족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 민족끼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민족, 러시아계나 헝가리계나 폴란드계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을 많이 해요. 그리고 가장 부패한 나라고 우크라이나는 차라리 폴란드나 헝가리, 러시아가 분리하는 게 나을 거다. 저는 논의가 되고 있을 겁니다. 상당히.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자체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나라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더러운 전쟁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려는데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게 처음에는 저걸 할 때는 계속 민주주의 뭐 러시아를 무슨 독재 정권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그게 불가능한 상태가 오죠. 내러티브는 그게 한계입니다. 한번 들통나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와서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조금 이게 좀 복잡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언론하고 좀 다른 이야기니까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또 많이 아는 분도 계시고 할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이해하시는데 조금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약간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